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제 148쪽을 펴보시면 부동산 입지 선정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일단 1번에 보시면 입지와 입지 선정이란 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 공간, 위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어떤 위치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는 관점에서 고유할 정자를 써서 정적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지 선정이라 하면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행위다 라고 의미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요, 입지 주체, 즉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땅을 발견하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입지 선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땅을 사무실이나 내 방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외부에 나가서 이곳 저곳 이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땅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입지 선정은 동적 개념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가볍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또 이번에 입지 조건은 참고 삼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족한 대목이에요. 또 3번에 입지 선정의 중요성 또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일단 입지 선정이 한번 잘못되면 경영관리상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한 한번 부동산이 일단 사용이 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비가역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이유, 입지 선정이 잘못되면 결론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한번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면 다른 용도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입지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입지 선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돼야 하므로 입지 선정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로 2번에 보면 입지 선정이 잘못되면 경영관리상 낭비를 초래하여 사업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이유, 그리고 부동산은 일단 한번 사용되면 그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비가역성 때문에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2번에 주거지 입지 선정 나오는데요. 우리가 입지로는요, 주상공, 즉 주거입지, 상업입지, 공업입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입지와 관련된 문제가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입지 부분은 해마다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공업입지로는 보통 3년 내지 4년의 주기를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주거입지는 거의 시험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물어볼 때 보기 속에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은 그 제목에서 보면 1번, 2번, 3번 즉 한개 주거비용, 한개 교통비용, 그리고 최적 주거입지라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부분만 익혀두신다면 우리가 주거입지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한계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계란 말의 뜻은요, 무엇의 변동분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한계 주거 비용이다 라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주거 비용의 변동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 교통 비용도 교통비용의 변동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거비는, 즉 주거비는 집값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고자 집값이라고 본다면
집값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감소한다,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계 주거 비용이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발생하는 총 주거 비용의 감소분을 의미한다라고 의미 자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계 교통 비용이란 역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 교통 비용의 증가분을 우린 한계 교통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림에서 MHC라고 나온 건 한계 주거 비용이고 MCC라고 나온 게 한계 교통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거 비용 자체가 외곽으로 가면서 낮아지기 때문에 한계 주거 비용 곡선이 우하향의 모습을 보이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교통 비용 자체는 외곽으로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것이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왜 한계 교통 비용 곡선도 우하향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에요. 여기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그럼 도심에서 1km, 2km, 3km, 4km 외곽이 있다면 처음 1km 외곽 이동할 때는 교통비가 100원이 들고요. 2km 외곽 갈 때는 180원, 3km 이동할 때는 250원, 4km 이동할 때는 310원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km에서 2km를 간다는 건 1km를 더 간다는 거고 2에서 3으로 가는 것도 1km를 더 가는 거죠. 또 3km에서 4km를 이동한다는 것 역시도 1km를 더 간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 교통비는 처음에 100원에서 180원, 80원이 증가하고 다음에는 70원, 다음은 60원이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전체적인 교통비용의 증가분을 우린 한계 교통비용이라고 말하고 그 한계 교통비용 자체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즉 교통비 자체는 늘어나지만 교통비의 증가폭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결과 한계 교통비용 곡선도 우하향의 모습을 보이더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계 교통비용에서 두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총 교통비용은 외곽으로 갈수록 증가하나 그 교통비용의 증가폭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3번에 최적의 주거 입지 부분 나오는데 뒷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1, 2, 3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한계 주거 비용과 한계 교통 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주거 입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한계 주거 비용이 한계 교통 비용보다 큰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한계 주거 비용보다 한계 교통 비용이 큰 경우도 있겠죠. 더불어 양쪽의 값이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한계란 말이 잠깐 없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대 주거비는요. 집값이라고 본다면 집값이 교통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적게 드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집값은 외곽 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게 맞지요. 그래서 주거는 보다 외곽으로 이전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경우는요. 교통비가 집값보다 더 든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교통비가 덜 드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므로 보다 도심 안쪽으로 주거가 이전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한계 주거비, 한계 교통비가 같을 때는 도심으로 오기도 뭐하고 외곽으로 나가기도 뭐하니 거기가 따봉이다. 이래서 최적의 주거 입지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압축하면 주거비가 교통비보다 더 들면 집값 싼 쪽인 외곽가고 교통비가 집값보다 더 들면 교통비 덜 드는 도심주로 이동하며 양쪽 값이 같으면 그 지점이 최적의 주거 입지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1번, 2번, 3번에 각각 외곽 이전, 도심 이전, 최적의 주거 입지 결정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4번에 입지 조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상업지 입지 선정 나오죠. 자, 1번 입지 조건 나오는데 입지 조건도 굳이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배우지란 말이 나와요. 근데 배우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꾸면 상권이거든요. 그럼 상권이란 말은 당연히 상업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거, 상업, 공업 중에서 고객이란 말과 어울리는 것은 역시 상업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배우지라는 말 또는 고객이란 말 이런 말이 나오면 주거, 상업, 공업 중에서 상업 입지와 관련이 있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입지 조건을 일일이 모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51쪽의 중간에 보면 2번 상권에서 상권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첫 번째 줄에 보면 대상 점포가 고객을 흡인하는 지리적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 점포가 어떤 특정한 점포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지리적인 영역 또는 구역을 상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 보면 가로 2번에 상권의 측정 방법에서 서베이법, 통계적 분석법, 수학적 분석법 등이 나오지만 실제로 시험화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 대목이에요.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상권의 획정 기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간 독점법,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이 나오는데 실제 문제화 됐을 때도 깊숙한 이론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고급 가구점에 적용되는 상권 획정 기법이 뭐냐고 해서 분산시장 접근법이 정답이 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각각의 점포 유형을 기억해 놓았다가 어떤 점포가 나오면 무슨 방법이 정답이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기 1번에 보면 편의품점, 체인점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편의품점, 체인점 이란 말이 나오면 공간 독점법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이렇게 표현되면 시장 침투법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고 또 고급 가구점이란 말이 나오면 당연히 분산시장 접근법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정작 중요한 대목은 3번부터죠. 자, 공간균배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공간균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 두 번째 줄 보면 경쟁 관계 있는 점포 사이에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원리를 공간균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가로 1번과 가로 2번 내용인데요. 이 공간균배 원리에 따라서 점포를 구분함에 있어서 집심, 집재, 산재,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어떤 단어 속에 집자가 들어가면 한자로 모일 집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인다의 의미가 되고 산자가 들어가면 한자로 흩어질 산이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분산한다, 흩어진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집심성 점포라고 하는 건 모일집, 중심심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도시 또는 어느 지역의 중심부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집심성 점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백화점, 그 다음 대형 서점, 영화관, 귀금속점, 보석상가, 도매상가 등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서의 출제 패턴은요. 여러 점포의 종류를 열거해 놓고 이 중에서 집심성 점포가 뭐냐 또는 집재성 점포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점포가 나오면 어느 점포 유형에 해당이 되는가를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집재성 점포라고 하는 건 동일 업종, 같은 업종의 점포끼리 한 곳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우리가 집재성 점포라고 하고, 여기에는 가구점, 관공서, 금융기관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적인 예로 농협을 찾고 싶은데 주변에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있다면 조금만 찾다 보면 농협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금융기관은 한 곳에 모이는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요. 또 세 번째, 산재란 말은 두 번째의 집재와 반대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몰리면, 집중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분산 입지함이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산재성 점포라고 하고, 여기는 대부분 소매점포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 편의점,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등은 산재성 점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하는 건 동네 중심지, 즉 국부적 중심지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얘기하고, 여기는 농기구점, 어구점, 그리고 종묘상, 석재상, 비료상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각 점포 유형에 해당하는 점포의 종류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이 문제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판매하는 상품에 따른 분류로서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편의품점에서 품자를 빼면 편의점이 되지 않습니까? 즉, 편의품이라고 하는 건 치약, 칫솔, 비누를 비롯한 일상생활용품을 의미하고, 그런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편의품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네 슈퍼나 편의점, 나아가서 다이소 등도 모두 편의품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선매품점이라고 할 때는 여러 점포를 통해서 가격이나 품질 등을 비교한 후에 구매를 결정하는 상품을 선매품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선매품점을 의미할 때는 어떤 표현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점포를 통해 비교한다. 이 말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전문품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고가품이고요. 또 어떤 분야에 푹 빠진 매니아 분들과 관계가 깊습니다. 따라서 이 매니아 분들은요, 아무리 값이 비싸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할 것이고, 또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사러 가고자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구매 노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 구매 노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전문품점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상업입지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왔군요. 일단 제목을 먼저 보시면 가로 1번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또 뒷장을 넘겼을 때 155쪽 중간에 보면 가로 2번에 허프의 중심지 이론, 또 뒷장을 넘겼을 때 157쪽에 가로 3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또 뒷장을 넘겼을 때 가로 4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다른 학자들의 주장도 열거되어 있지만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업입지론의 80에서 90% 정도의 문제가 집중되고 있음을 유념하시고, 그 네 가지 학자의 주장을 정확히 기억하고자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크리스탈로부터 살펴본다면, 우리가 보통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을 거시적 중심지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시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넓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탈로의 이론을 거시적 중심지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 거시를 미시적이다 라고 바꿔서 틀리게 만든 적도 있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교재로 보신다면
뒷장을 넘겨봤을 때 맨 아래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주요 개념이 나와 있고 기업번에 재화의 도달거리, 니은번에 최소 요구치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건 특정 중심지가, 근데 상업 입지에서 중심지는요, 점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특정 중심지 또는 특정 매장 점포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수요 수준을 우리는 최소 요구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장은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가 최소 요구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빵집이 있어요. 그럼 빵집도 점포기 때문에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빵집이란 이 중심지가 운영되기 위하여, 즉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가 10명이라면 그 10명이 바로 최소 요구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중심지를 이용하는, 즉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를 우리 뭐라 그래요? 재화의 도달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중심지가 제공하는 재화의 그 수요량이 또는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중심지가 제공하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만약 빵집으로부터 300m 거리까지 이 빵이라는 재화가 도달한다, 이동한다 라고 가정해 본다면 빵 스스로가 300m를 이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300m라는 거리의 개념은 이 빵집으로부터 최대 300m 거리 안에 있는 고객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는 고객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크시는 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때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 말은 어떤 매장, 점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심지의 성립 조건으로서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범위가 더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크다는 건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나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은 해석해 보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범위보다 크다면 중심지가 성립할 수 없다. 그 점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또한 크리스탈로는요. 단일 중심지, 즉 중심지가 하나죠. 단일 중심지일 때는 중심지의 모습이 원형, 원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고 다수의 중심지, 즉 중심지가 두 개 이상 다수일 때는 육각형의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크리스탈로는 중심지를 저차, 중차, 고차 중심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저차 중심지와 고차 중심지를 비교하는 지문이 구성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때 저차 중심지가 나오면 우리는 동네 슈퍼라고 보고 고차 중심지가 나오면 백화점을 써놓고 그 문장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크 씨의 주장대로 말씀드리면 크리스탈로는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슈퍼 백화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슈퍼 간의 거리보다는 백화점 간의 거리가 멀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한 크리스탈로는 저차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동네 슈퍼의 수보다는 백화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수가 적어지는 모습은 피라미드형 모습과 같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또한 크리스탈로는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규모가 커지며 또한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동네 슈퍼보다 백화점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중심지가 점포인데 점포의 기능이 다양하다는 건 동네 슈퍼보다는 백화점이 판매,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와 개수가 훨씬 많고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한 크리스탈로는 저차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최소 요구치는 커지며 또 재화의 도달거리도 멀어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네 슈퍼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고객 수보다는 백화점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고객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불어 동네 슈퍼를 이용하고자 몇 킬로미터 밖에서 동네 슈퍼까지 이동할 고객은 없겠지만 백화점을 이용하고자 몇 킬로미터 밖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은 있지 않겠냔 말이죠. 이거를 재화의 도달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 크리스탈로는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고 고차 중심지는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예컨대 백화점까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했다면 어쩔 수 없이 동네 슈퍼를 이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백화점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또한 교통이 발달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편하게 백화점까지 이동할 수 있다면 많은 고객 소비자들이 백화점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백화점은 흥하겠지만 동네 슈퍼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한 게 크리스탈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장 내용 동그라미 1번 내용을 보게 되면 니은번의 단일 중심지의 경우는 원형의 형태, 복수의 중심지, 즉 2개 이상 다수의 중심지가 존재할 때는 육각형 모형으로 형성이 된다는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디귿번에 보면 재화의 도달거리보다 최소 요구치가 작은 경우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은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고요. 그 말을 바꾸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그림 아래에 보면 리을번에 저차에 비해서 고차일수록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는 말 나오고요. 또 미음번 저차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비읍번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응번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최소 요구치는 커지고 재화의 도달거리는 멀어진다. 또 지읍번 교통이 발달하면 고차 중심지는 발달, 저차 중심지는 쇠퇴한다는 주장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인됐죠? 자,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가로 2번에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보셨던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 거시적이라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미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험이 큰 거. 자, 허프는 미시적이고 크리스탈로는 거시적이다. 험이 큰 거라고 기억하시면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허프의 이론을 미시적 중심지론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확률 이론이다 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허프의 경우는 왜 미시적이라고 말하냐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보이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미시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구매 습관이라는 말을 구매 행태 또는 소비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허프의 처음 주장이 뭐냐면 소비자들은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소비자 입장이라도 굳이 같은 물건을 구입할 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좀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주장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주장이 우리한테 좀 생소하죠. 허프는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에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 그대로를 본다면 무슨 말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타일 한번 바꿔볼게요. 적당한 거리를 우리 집에서 500m, 고차 중심지를 홈플러스, 또 인근을 우리 집에서 10m, 저차 중심지를 동네 슈퍼라고 대입해 본다면 우리 집에서 500m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다면 10m 거리에 동네 슈퍼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게 바로 허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허프의 주장은요, 이름하여 다목적 구매 패턴을 반영한 주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한번 장보러 가셨을 때 필요한 한 가지 물건만을 구입해 오십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십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걸 허프는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해 보면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사고자 할 때는 500m 거리의 홈플러스까지 이동하진 않겠지만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하고자 할 때는 보다 가까운 거리의 동네 슈퍼를 지나쳐서 500m 거리의 홈플러스로 이동할 확률, 가능성이 높게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이 두부 한 모, 파 한 단 구입하기 위해서 홈플러스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고자 할 때는 당연히 홈플러스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잖냔 말이죠. 오케이? 또한 이 주장에서 잘 보시면 홈플러스와 동네 슈퍼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매장의 규모나 면적이 넓은 쪽은 홈플러스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허프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매장, 점포로 이동할 확률. 자, 소비자 입장에서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그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매장의 규모가 크고 그 면적이 넓을수록
그 매장으로 소비자가 이동할 가능성,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 매장의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을지라도 그 매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어때요? 그 매장까지 갈 확률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그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허프의 주장은요, 결국은 핵심 특정 매장으로 소비자가 이동할 확률 또는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 공식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공식 등은 기본 수업 때는 건들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허프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55쪽 아래에 허프를 보시게 되면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 나와 있고요. 또한 세 번째 줄에 다목적 구매 패턴을 반영했다는 말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또 2번에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였다는 점, 이것이 허프 주장의 핵심이다.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 주장을 바탕으로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 부분은 심화학습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157쪽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